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평화학자 요한 갈퉁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소극적 평화는 전쟁, 테러, 범죄, 폭행 등 직접적이고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평화입니다. 가장 심각한 직접적 폭력을 야기하는 형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아름다운 삶을 해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고아가 되기도 하죠. 먹을 것과 깨끗한 물을 잃어서 질병에 걸리고 집을 잃어 헤매거나 학교에 갈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 갈퉁은 전쟁이 없는 상태, 이 소극적 평화보다도 적극적 평화를 강조합니다. 적극적 평화는 소극적 평화의 한계에서 출발합니다. 단순히 폭력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이 평화로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시민들의 마음이 일어나 평화를 만들어가는 상태가 적극적 평화입니다. 차별과 억압이 존재하는 사회는 전쟁과 같은 위협이 없더라도 결코 평화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적극적 평화란 직접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가난이나 배고픔, 각종 억압과 차별, 그리고 불평등 같이 한 사회 구조나 문화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간접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소극적, 적극적 평화를 모두 이룬다는 건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이 이루기 어려워 보이는 평화가 필리핀의 한 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일어난 기적의 반전 스토리, 그것이 궁금하다가 파헤쳐 봅니다. 네,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금입니다. 그것이 궁금하다. 오늘은 그동안 하늘팟에서 다루고 싶었지만 한동안 다루지 못했었던 처음 선보이는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 민다나오입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민다나오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세 분 모실게요. 먼저 평화운동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본부 홍보언론부에 계신 해리포터님, 또 마찬가지로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서울경기 남부지부 유럽아시아 팀장을 맡고 계신 김 팀장님, 마지막으로 천재일보의 송태복 편집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을 좀 특별히 모셨는데요. 오늘 좀 할 이야기가 많으므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범상치 않은 닉네임을 소유하고 계신 해리포터님. 안경은 안 쓰셨는데요. 왜 해리포터라고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네, 결코 뭐 외모 부분으로다가 맺은 그런 닉네임은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본부 홍보언론부에서 일하고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해리포터입니다. 제가 왜 이 닉네임을 하게 됐을까 물어보셔서 그 친구가 해 리포터 그래가지고 닉네임을 해리포터라고 정해봤습니다. 이런 식의 개그를 좀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우리 해리포터님. 김 팀장님 좀 친분이 있으시죠? 어떠세요? 네, 지금 저도 다시 한번 깜짝 놀랐네요. 평소와 같지 않은 개그를 하시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녹음 들어오기 전에 오늘 농담도 좀 해도 되냐 이렇게 하셔서 기대를 해보았는데 살짝 기대가 좀 내려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팀장님도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서울경기 남부지부에서 아시아 유럽을 담당하고 있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먼저 소개를 좀 드렸는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부터 좀 짧게 얘기를 하고 갈까요? 어떤 곳이죠?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짧게 하세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줄여서 HWPL이라고 영어로는 부르고 있습니다. 네. 국제평화단체고요. 네. 현재 서울특별시에 NGO로 등록이 되어 있고 UN, DGC나 에코속의 특별협의지휘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HWPL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 줄여서 하세광이라고도 불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HWPL은 보통 어떤 평화 사업들을 진행을 하죠? 네, 저희가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평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네. 네, 임시적으로 외양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해결하자라고 해서 세 가지 좀 핵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평화국제법입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국내 법이 있어서 어길 때는 처벌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국제법에도 나라 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네. 국제법인데요. 현재 국제법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완벽하게 막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시더라도 네,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더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법 전문가들과 자문을 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종교 연합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전쟁들은 종교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종교 간의 소통이 더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소통의 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종교연합 사무실이라고 해서 현재 전 세계 129개국 268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화교육입니다. 이 평화를 저희 시대에 마련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후대에 또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도 그 후대의 이제 주인공으로서 또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평화를 교육을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한 가지 담백하게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하나씩만 달아도 어마어마한 좀 사업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민다나오에 대해서 더 다뤄볼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더 묻고 싶지만 간략하게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천재일보 송태복 편집국장님도 오셨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어쩐 일로 함께하게 되셨을까요? 네. 민다나오 평화협정에 대해서 정작 우리 한국인이 가서 이룬 엄청난 일인데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이걸 제대로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때마침 출연 요청이 와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천재일보 같은 경우는 HWPL의 평화 행보를 가장 정확하게 또 많이 알리고 있는 매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다양하게 좀 꾸준히 좀 보도를 해오고 계세요. 네. 좀 이렇게 좀 꾸준히 보도하는 데는 동기가 있지 않고선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관심 있는 주제여서 그러셨을까요? 일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한국인들이 모른다. 네.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독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있어진 일들을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민다나오 평화협정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가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보면 이게 과연 사람의 힘으로 한 일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세계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하나의 샘플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가치를 조명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HWPL이라는 그 단체 자체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인에게 알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네. HWPL의 평화 행보를 계속 알리고 계신데 원래 평화에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10년이 더 넘었는데 이제 아프리카의 유엔 난민 캠프에서 한 달 동안 또 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아프리카 나라에서 전쟁을 피해서 온 분들을 좀 만나 뵙고 또 아이들도 만나서 아이들에게 뭐 영어 교육을 한다던가 놀이 교육을 한다던가 한 달 동안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돌아왔을 때 약간 좀 뭔가 다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러한 일들을 생각을 했지만 막상 가서 내가
주는 그 빵 한 조각, 밥 하나, 그냥 놀이, 그 뭐 영어 공부 짧은 그 시간이 이 사람들의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른 NGO 단체에서 좀 인턴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서 실제로 좀 일을 해보니까 전쟁이 나면 그때 구물자를 보낸다던가 고아원에 뭐를 준다던가 병원을 설립한다던가 그런 도움들도 너무 필요한데 HWPL에 와서 이렇게 일하게 되면서는 정말 근본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시킬 수 있고 그러한 답을 가지고 있는 곳이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깨닫고 지금은 큰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분을 모신 이유는요, HWPL의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를 더 집중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다나오 사태. 할 말 많죠. 먼저 해리포터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민다나오라는 이 지역명은요, 가끔씩 뭐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천지 교회 총회장님이신 이만희 대표님께서 HWPL의 또 대표로도 계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어요. 민다나오에서 분쟁이 있었고 뭔가 평화가 왔다 이런 거를 알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민다나오가 어떤 곳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필리핀은 인구가 1억 명이 좀 넘습니다. 넘는데 그중에 한 2,600만 명 정도가 사는 섬이 민다나오 섬입니다. 네, 되게 큰 섬이죠. 이게 네. 어느 정도 규모인 거죠? 2,600만 명이면은 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되겠죠. 네. 상당하네요. 네. 근데 이 민다나오의 지역 이름인데요. 근데 여기가 이제 특이한 점이 필리핀은 이제 80% 이상이 카톨릭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민다나오 같은 경우는 5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20% 정도의 이제 인구가 무슬림, 이슬람교도입니다. 네.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고요. 그래서 면적은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처럼 민다나오도 행정구역을 나눠서 이후에도 이제 설명드리게 될 뭐 민다나오, 무슬림, 방사모로, 자치지역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역이 이제 있습니다. 예. 기억할 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민다나오 섬 전체가 무슬림 자치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20% 정도의 인구가 무슬림이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슬림 자치지역을 구성하고 있다. 그 정도만 기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리핀 하면 흔히들 그냥 가톨릭 국가 이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민다나오 섬에 이렇게 많은 무슬림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예상되는 그림이 있죠. 좀 종교 분쟁이 좀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해 주신 단어 중에서 무슬림, 방사모로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어요. 무슬림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고요. 방사모로가 무슨 뜻일까요? 네, 방사모로라는 말에서 이제 방사라는 말과 모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방사는 말레이 언어로 민족이라는 뜻이고요. 모로의 경우 민다나오에 살고 있는 비기독교 원주민, 특히 이제 무슬림을 좀 대표성을 띠면서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로 민족,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필리핀은 인구의 80% 정도가 가톨릭 신앙을 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죠. 이 민다나오는 상대적으로 무슬림의 비중이 높은데 이렇게 된 뭐 역사적 배경이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먼저 질문에 좀 답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왜 민다나오 섬이 다양한 종교와 민족과 문화가 모인 곳이 되었는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 일본에게 각각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500년대부터 약 330여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스페인의 식민지를 당했고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카톨릭으로 이제 스페인이 개종시키는 그런 역사가 그 식민지 기간 동안에 지속이 됐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이제 말레이계 무슬림을 통해서 필리핀에 이미 이슬람이 전파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종교가 공존을 하게 되었고,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페인이 필리핀을 미국에게 양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약 50년 가까이 미국의 식민지를 하게 되고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는 이제 필리핀의 개신교도 본격적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때부터 이제 땅 따먹기 싸움이 되는 것이었죠. 네. 두 가지 종교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민다나오는 네. 1억 명 인구 중에서도 2,600만 명인데 필리핀 역사랑은 조금 다른 흐름을 좀 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스페인의 식민 통치가 이루어졌던 지역은 주로 민다나오의 반대쪽 필리핀의 북부와 동부에 해당하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식민 통치는 마치 일본이 영토 점령 외에도 언어도 바꾸고 이제 문화적인 차별이나 경제적 수탈을 했던 것처럼 많은 침탈이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지역적으로는 필리핀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의 식민지가 만들어졌고요. 아주 북쪽이나 동쪽 일부 지역만 식민지의 영역이고 민다나오는 거의 반대쪽이죠. 네. 여기 바다 건너편에 있는 오늘날의 말레이시아 영토에 있는 이슬람의 술탄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탄국이 멸망을 하고요. 스페인의 식민 통치도 점점 민다나오 쪽으로 차츰차츰 넓혀가면서 영토나 문화나 종교 이런 게 이제 섞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저항하는 원주민들의 저항의식이 이제 생겨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같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 민다나오는 개신교 쪽 문화나 언어보다는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북쪽에 그 개종된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이주를 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족이나 그런 종교, 정체성들이 섞이게 됐던 그런 부분이 있고 많은 또 충돌을 야기하게 됐죠. 네. 이 민다나오의 무슬림 비율이 높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제국주의, 뭐 식민지주의, 너무 여러 가지 아픈 역사 속에서 생겨난 좀 분열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좀 많은 상처들이 있었을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민다나오 하면은 종교로 인한 유혈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된 곳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 번은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죠. 뭐 종교 비중이 조금 다르고 뭐 이슬람이 여타 지역에 비해 조금 높고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종교 분쟁인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타 전쟁들과 비슷하게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 갈등 속에서 발발한 전쟁일 수도 있는데 뭐 종교 분쟁이라고 이렇게 콕 집어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난 이제 근본 원인을 볼 것 같으면 카톨릭 이제 주류 종교인 정부가 있었고요. 그 정부가 강압적으로 이제 무슬림 시민들을 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강압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이제 종교적인 반발로부터 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종교의 원인으로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계속 그럼 이 종교와 관련된 주제가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좀 분쟁의 역사들을 좀 보고 있는데 민다나오의 분쟁 뿌리 깊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연들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에서는 이렇게 유혈 사태까지는 발생을 네. 안 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런 정치, 경제, 문화적인 그런 차별 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잠재가 되어 있던 상황에서 1968년에 자비다 학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당시에 이제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국경 분쟁이 생겨가지고 필리핀 군대가 민다나오의 청년들을 징병을 하게 되는데 민다나오 청년들 중에 무슬림이 많았겠죠. 그렇죠. 네. 그 무슬림의 배경을 가진 청년들은 이 같은 무슬림인 말레이시아를 공격을 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징병하려고 했던 그런 명령에 불복종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럼 이제 뭐 감옥에 넣거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필리핀 네. 정부가 그 민다나오 청년들 한 30명 정도를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수감시키는 것도 아니고 학살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비다 학살 사건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 쪽도 너무나 이제 청년들이 30명이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갈등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좀 더 대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누르 미수아리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네. 모로 민족 해방 전선 이라는 것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네. 영어로는 MNLF라고 하는데요. 네. 전 세계 무슬림은 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전 세계 무슬림들의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필리핀 정부 마르코스 정권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살 사건 때문에 시작이 된 사건이고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이 너무나 심화가 되고 악화돼서 1972년 한 3년 뒤에는 이제 계엄령까지도 선포가 됐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로까지 번지어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엄령으로부터 한 3년 정도 뒤에 1975년 새로 바뀐 대통령, 이제 필리핀 정부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MNLF가 네. 평화 협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평화 협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아직 완전한 자율성이 보장된다고는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MNLF 안에서 완전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한 파벌이 생겼습니다. 이 파벌이 바로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MNLF 안에서 또 이제 단체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1975년에 시작된 이 협정은 20년이나 더 지나고 1996년이 되어서야 최종 평화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네. 그런 이제 반대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지체가 됐고요. 이 협정을 근거로 만들어진 자치 지역이 바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역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좀 배경 설명들을 쭉 듣고 있습니다. 유혈 사태가 조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까지 같이 들려오긴 하는데요. 이제 90년대에 드디어 평화 협정이 맺어진 것 같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됐겠죠? 그렇다 보긴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 평화 협정이 네. 이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무장단체와 정부 사이의 지도자들만 참여했던 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일방적으로 협정을 하다 보니까 좀 형식적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공감성도 떨어지고 이거를 이제 지지하지 않는 여론도 발생을 했고요. 대중의식들이 있는 가운데 이 협정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정치 업적을 좀 위해서 그냥 빠르게 형식적으로 진행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 안 됐고요. 네. 실제로 전 세계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대중의 인식과 지지가 없는 평화 협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너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혼자서의 의지로만 하다 보니까 뭐 의회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자치법과 같은 그런 원칙을 세워서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집권 세력의 권력에만 의존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약 12년 뒤에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 MILF가 정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을 해서 12만 명 이상이 죽게 된 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12만 명. 근데 방금 앞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의 인식과 지지가 없는 평화협정은 무너지는 사례가 많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현직 군장님 혹시 좀 관련된 사례가 있을까요? 대중의 지지가 없어서 쉽게 무너져버린 평화? 지금 국제사회에 여러 형태의 조약이 있고 협약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때 러시아와 그 무기 관련해서 협약 맺은 게 있었는데요. 그런 협약들이 일시에 그냥 파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협약이 되면 정치적으로 바로 끊으면 그날로 끝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이런 평화, 정치적 협상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정치적 이유로 금방 결렬될 수 있는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하긴 지금 또 너무 많은 국제 분쟁들을 마주하고 있죠. 정치적으로 하루아침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평화가 깨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수년간 다시 좀 어떻게든 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물거품이 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치지역을 운영을 하더라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여론들이 있고 또 대중의식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게 되니까 MILF와 같은 반대 파벌이 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시민들을 품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이 MILF의 출현으로 인해서 좀 증명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평화협정 자체에도 중요하겠지만 협정을 한 이후에 주민들의 생각과 그런 마음에서부터 평화를 지지하게끔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으면 이 평화가 유지되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름에 불과한 정책이 되고 움직임이 되겠죠. 이 와중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MNLF. 앞서 잠시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한번 좀 짚고 갈까요? 네, MNLF. 아까 말씀드렸던 NLF와 MILF가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차이가 이제 N자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 I자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 N자는 내셔널, 그러니까 좀 민족 차원에서 좀 해방을 하려고 했던 그런 단체였고요. 거기에서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 게 MILF, I자가 들어가면 이제 이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 종교적인 차원에서부터 이제 해방을 원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MNLF를 단체를 만들었지만 그냥 민족적으로만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그런 종교적인 사상부터 좀 해방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단어 안에서 이 설명만 들어도 알겠는 게 종교 분쟁이네요. 민다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쟁들이요. 네, 맞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게 뭐 HWPL의 주장이 아니냐, 어느 전쟁이라도 비슷한 하나의 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차원의 전쟁이 아니라 이렇게 좀 종교적으로 엮여고 또 설키고 얽혀 있는 그런 민다나오인 것 같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는 좀 하늘팟에서도 이해도가 좀 더 필요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고요. MILF, MNLF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 20세기에 이슬람 근본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 두 명이 있습니다. 나불 알라 마우두디와 네. 발음이 어렵죠. 네. 사이드 끄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은 대표적으로 신정 민주주의. 신정 민주주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슬람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런 교리로 적용을 해서 다스려야 된다는 건데 특히 이제 서구 세계에서의 이제 세속화라든가 물질주의 그런 부분들을 특히 비판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이슬람의 가르침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투쟁이 있어야 하는데 이 투쟁을 바로 지하드라고 부릅니다. 지하드. 네,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단어죠. 네, 그래서 이 개인적, 사회적 투쟁을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좀 풀어보면 나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슬람 근본주의의 시작이었고요. 네. 근데 이 지하드라고 한다면은 좀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HWPL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이슬람 인사들을 만나봤을 때는 그들은 그런 이제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의 사람들은 이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드라고 해서 그런 극단주의가 아니라 좀 좋은 의미에서 그 가르침을 퍼뜨리는 그런 순수한 의미에서 좀 지하드라고 이제 하는 것 같고 네. 이걸 이제 왜 말씀드렸냐면 이제 MILF의 창립자인 살라맛 하심이라는 사람이 마우두디와 끄툽의 사상에 영감을 받아서 이슬람의 가르침으로 민다나오에서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이름이 이제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 MILF인 거고요. 네, MILF, MNLF 이 단체의 뜻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 MILF 하면은 테러와 관련된 단체로도 제가 언급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좀 폭력적이고 그렇게 좀 자극적인 단체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좀 그렇게 각인이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2000년대를 생각해 보면은 9.11 테러가 있었죠. 네, 네. 정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던 일이었고 제가 그 테러 나기 한 달 전에 그 건물에 갔었거든요. 네. 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어떻게 보면 테러라든가 그런 전쟁 그런 것들이 좀 유행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라고도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맞습니다. 했는데 네. 이때 MILF 단체도 테러리스트 단체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2008년까지 필리핀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하게 되고요. 이것이 단순히 필리핀이랑 MILF 간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ILF가 싸우게 된다면 전 세계 이슬람 청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같이 합세하겠죠. 네, 그래서 전 세계 이슬람의 그런 네트워크. 네. 필리핀 정부는 이제 또 미국이나 다른 정부 간의 또 네트워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의 전쟁이 되면서 네. 이게 이제 스노우볼이 점점 커졌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전쟁 규모가 커지게 되고 이제 민다나오 분쟁 40년 가운데 10만 명이 넘게 12만에서 15만 명까지도 사망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아니 이게 그냥 필리핀 민다나오 한 지역이 아니라 엄청난 상징성을 지니네요. 수많은 나라들 또 종교 정치적으로 이념들이 합쳐져서 이 한 지역에서 수많은 분쟁이 뿌리 깊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MILF 단체가 이렇게 강력한 무장 집단으로 성장을 하게 됐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본래 종교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네네. 너무 다르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원칙상으로는 종교를 위해서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의도는 너무 순수한데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있다 보니까 내 편 팔이 안쪽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네, 무슬림 청년들이 당하는 걸 볼 수만은 없다. 여기서 다 몰려들게 되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점점 커졌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9.11 테러 얘기를 하시니까 확 더 감정이입이 좀 되네요. 좀 이런 사건들이 좀 많지 않나요? 종교를 위해서 뭔가 대의를 위해서 애초에 본뜻과는 다르게 전쟁으로 이렇게 왜곡되게 갑자기 방향이 틀어졌던 대표적이었던 게 9.11 테러였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유대교, 개신교 그리고 이슬람 이 복합적으로 그 종교 갈등이 베이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러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단순히 폭력 단체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뭔가 뜻을 지키기 위해서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좀 그런 끔찍했던 사건들인 거잖아요. 그게 이 민다나오라는 지역에서도 있었던 거네요. 생각한 것 이상으로 방대하고 엄청난 갈등들이 좀 내집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다면 약간 좀 멀게만 느껴지는데 이곳에서는 매일같이 그런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김 팀장님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죠? 네, 민다나오에 다녀왔었습니다. 좀 어땠나요? 당시 상황은? 민다나오에서 이제 평화교사 양성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네. 교육이 끝나고 나서 한 교사분과 조금 더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좀 항상 좀 평화일에 굉장히 협조를 잘 해주시는 분이셔서 어떻게 이렇게 평화일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냐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학생 시절 때 얘기를 좀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당시에 민다나오에 분쟁이 있었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다른 학생들과 함께 전쟁터의 그 맨 앞에 세워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꼼짝없이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무게를 놓고 돌아가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좀 실제로 그분들이 겪고 보았고 분쟁과 그 죽음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현재는 또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평화를 위해 일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린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불과 한 70여 년 전에 있었던 한국전쟁에서도 얼마나 많은 또 소년변들이 이렇게 희생을 좀 당했을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네, 아무래도 그 땅에서는 좀 그런 어려움을 실제로 겪은 친구들이나 인사분들이 좀 많으셔서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또 한 행사 때에는 좀 그 고등학생이
그리고 민다나오 분쟁이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고 눈물을 많이 흘렸었어요, 그때.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고등학생 친구였지만 좀 굉장히 앳돼 보이는 여학생이었는데 이제 여학생이 당시 초등학교 2학년 때 밖에서 총성을 들었던 그거를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선생님께서 소리를 막 치시고 아이들한테 다 도망 나가라고 이제 해가지고 도망 나갔던 그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말했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 어느 날 저녁에 2명의 사람이 총을 들고 집에 찾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찾아와서 너는 뒤로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밖으로 따라서 나갔는데 그 뒤로 학생이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이는 그 소리를 다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사람들이 총 쏘는 거를 멈추지 않았다고 이제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 저 사람들이 아빠를 죽였어요. 이웃 사람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총에 맞았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정신없이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정말 울면서 학생이 발표를 했는데 좀 눈물을 겨우 멈추고 이제 스스로가 분쟁과 죽음을 겪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겪었던 일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더 이상의 분쟁은 없었으면 좋겠다. 인종, 국가, 부족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평화로 하나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아달라고 그 학생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정말 자기가 겪고 진심이 담겼기 때문에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시는 이 시간에도 좀 울컥하시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이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게 참 참담하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당시 HWPL의 이만희 대표님도 민다나오에 가서 참 안타까운 심정들을 또 많이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본 영상에 그 민다나오 평화협정 이후에 그 참여했던 마긴다나오 주지사하고 카펠라 대주교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이만희 대표님이 오셨는지를 그 표현한 영상을 제가 봤었는데요. 마긴다나오 주지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의 가족들이 그 분쟁에 다 이렇게 피살이 됐답니다.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이 이게 다 죽는 것을 보면서 이제 진짜 이 민다나오에 더는 분쟁이 없으면 좋겠다. 정말 평화가 도래하면 좋겠다라고 정말 간절히 바랬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만희 대표님이 오셨다고 했고 카펠라 대주교도 그 민다나오의 모든 대주교들이 다 와서 죽었답니다. 거기 계속 분쟁 중이었고 아무래도 이슬람 측이 좀 이렇게 강성이다 보니까 온 대주교마다 다 죽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정말 이 분쟁이 더는 지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간절함이 정말 차원이 다르겠죠. 그런 와중에 이만희 대표님이 오셔서 그 민간 평화협정이 정말 거짓말처럼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이 기도에 응답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정말 다른 것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앞에서 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본다. 이거는 상상만으로도 너무 끔찍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더 감정이입들이 더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을 겪었던 나라잖아요. 비단 지금 저희 눈앞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없다 할지라도 휴전 국가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이 특히나 이 민다나오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전쟁의 아픔을 조금은 더 체감을 할 수 있지 않나 또 싶습니다.